이혼도장 찍기 하루 전 새벽 3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와서 전 부쳐. 오늘 너희 시아버지 제사 날인 거 몰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하는 며느리한테 전 부치러 오라는 이 인간들. 전 그 전화를 받고 웃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뒤에 겪게 될 일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루 뒤에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올해 42이고요. 결혼한 건 32살이었어요. 10년 전이죠. 남편 오세훈은 그때 작은 무역회사 대표였어요. 양복 잘 차려입고 외제차 몰고 어디 가나 사장님 소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자상했어요. 제가 야근하고 늦게 끝나면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리고요. 주말이면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자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 그러셨습니다. "지수야, 너 이런 남자 또 못 만나. 놓치지 마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가 먼저 거절했어요. 오세훈이랑 처음 만난 건 직장 동료 소개 자리였어요. 저는 그때 30살이었고 회사에서 막 팀장 달고 정신없이 일하던 때였거든요. 솔직히 그날 자리가 불편했어요. 소개팅 자리인 줄 모르고 나갔다가 마주 앉게 된 거라서요. 오세훈은 그날 양복을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 딱 봐도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싶었어요.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주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별 생각 없이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냥 자리니까 주는 거지 싶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반가웠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저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요." 나름 정중한 거절이었죠. 근데 딱 일주일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부담 없이 커피 한 잔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한 번 거절하면 연락을 안 하거나 "왜 그러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오세훈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밀고 당기고 그런 거 진짜 못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좀 열렸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2시간을 넘게 얘기했어요. 오세훈은 자기 회사 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한테 일 얘기는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남자들이 여자 직장 얘기는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세훈은 메모까지 했어요. 그 컨설팅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요. 그 모습이 진짜로 보였어요.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오늘 진짜 좋았어요. 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이미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2달을 만났습니다. 오세훈은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꼭 데리러 왔었죠. 새벽 1 시든 2 시든 상관없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데리러 오더라고요. 그냥 회사 앞에 차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해졌어요. 주말에는 꼭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세훈이 요리를 좋아해서 가끔씩은 직접 해 주기도 했는데 솜씨가 제법 있었어요. 한식을 해 줬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저희 엄마 것보다 맛있다고 했더니 오세훈이 진짜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 하는 거 보기도 하고 혼자 이것저것 해먹다 보니 늘었어요. 별거 아닌 말인데 왠지 정겨웠어요. 3개월쯤 됐을 때 오세훈이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라서요. 좀 더 만나고요 라고 했더니 오세훈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해 가을에 양가 부모님을 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시더니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세훈이가 눈이 높아서 여자를 잘 안 데려오는데 지수 씨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니 이유가 있네요. 참 단단해 보여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이 가족이랑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세훈도 그날 유독 살갑게 굴었고 밥 먹는 내내 양쪽 부모님들을 다 챙기고 어색한 자리인데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오세훈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지수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 나도 좋았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시작이 좋으면 다 좋을 줄 알았으니까요. 1년 뒤에 결혼 얘기가 나왔고 이듬해 봄에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오세훈이 손을 꼭 잡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수가 힘들면 내가 다 받아줄게. 우리 그렇게 살자.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온 그 다음 주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신혼집에 짐을 풀던 첫 주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지수야, 우리 세훈이 회사가 거래처 대금이 좀 막혔어. 이번 달만 5천 좀 빌려줘. 다음 달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신혼 첫 주에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게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잠깐 빌리는 거야. 다음 달이면 거래처에서 입금 들어와. 결혼했으니까 이런 건 같이 도와야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과 결혼 축의금을 모아서 5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남편 회사 거래처 대금 막는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상한 건 돈을 줄 때마다 오세훈 표정이 너무 편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마치 제 통장이 자기 통장인 것처럼요. 첫 번째 5천을 준 뒤에 저는 오세훈한테 물어봤어요. 세훈 씨, 거래처 대금은 언제쯤 들어와? 오세훈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알아서 뭐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믿어. 그 말투가 좀 낯설었어요. 연애할 때 저한테 일 얘기 메모까지 해가면서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묻지 말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이번엔 3천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5천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오세훈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세훈 씨, 한 달 전에 빌려준 5천은 언제쯤 들어오는 거야? 나도 통장이 비어가서. 오세훈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조금만 기다려. 지금 거래처가 좀 늦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 3천 더 있어야 해. 엄마한테 들었지? 저는 더 말을 못했어요. 따지려다가도 막상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돈 얘기로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그렇게 3천을 또 드렸습니다. 그쯤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오세훈이 그러더라고요. 지수야, 엄마 카드 한 장만 만들어줄 수 있어? 엄마가 따로 카드가 없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명의로 가족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피부과, 강남 한식당. 그날 카드값만 500만 원이 넘었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혼자 거실에 나와서 통장 정리를 해봤어요. 5천, 3천, 카드값.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제 통장에서 거의 9천이 사라져 있었어요.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버텼어요. 아직 결혼 초반이고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어요. 이번엔 오세훈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번만 막으면 다음 분기에 큰 거래 들어와. 4천만 빌려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날 뻔했어요. 5천 줄 때도 3천 줄 때도 매번 이번만 마지막이었거든요. 세훈 씨, 나 이제 없어. 없으면 적금 있잖아. 깨면 되지.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적금을 깼습니다. 몇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그날 은행에서 나오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제 통장이 완전히 비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저는 이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더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저한테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잠을 안 잤어요. 낮에는 제가 운영하는 컨설팅 법인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번역 일을 따로 받아서 새벽 2시까지 했고, 주말에는 회계 장부 정리 알바도 하며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근데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다 어디로 갔냐고요? 남편 회사 거래대금 막는데, 시어머니 카드값 메우는데, 관리비, 외제차 리스료, 정수기 렌탈비, 시어머니가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긁는 카드값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셨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남편 회사가 사실 적자라는 것도, 사장 명함만 들고 다니는 빈 껍데기라는 것도, 그 모든 걸 며느리가 메우고 있다는 것도요. 시어머니한테 아들은 그냥 재벌 사장님이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명절날이었습니다. 전부 치고 송편 빚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어머, 얘 좀 봐.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댁 와서 잠을 자네.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또 보겠니? 저는 그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그 돈 사실 다 제가 번 거라고요. 근데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또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술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저를 보시더니 친구분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들어봐. 남편 일은 안 도와주고 자기 돈만 벌겠다고 새벽까지 회사에서 살아. 요즘 며느리들이 이래. 댁 챙길 줄을 몰라. 친구분들이 다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화장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지금 내가 번 돈으로 누가 술을 마시고 있지? 근데 그날도 저는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회사 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점점 더 대담해지셨어요. 처음엔 카드값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현금을 직접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오세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직접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내가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좀 가야 하는데
여행 경비가 좀 모자라서 저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300만 원만. 저는 그날도 보냈어요. 안 보내면 오세훈한테 전화가 가고 오세훈이 저한테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친구 생일 선물값, 공조사비, 동창회 회비, 무슨 명목이든 전화가 오면 돈이 나갔어요. 한 달에 2번 올 때도 있었고 많을 때는 3번도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 계셨는데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친구분들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버리는 좀 하는데 살림은 영 아니야. 내가 맨날 가르쳐도 못 배워.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날 제가 차린 음식이 10가지가 넘었는데도요. 친구분들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버리자라는 며느리가 어디야.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 시어머니가 그 말에 코웃음을 치시더니 그러셨어요. 벌어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 세은이 회사는 맨날 쪼들리는데 저는 부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그 회사 쪼들리는 거 제 돈으로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는데 마침 제가 주말에 집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집에 있으면 살림이나 하지 뭘 또 그러고 앉아 있어? 어머니,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야? 컴퓨터 들여다보는 게 일이야? 저는 대꾸를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시더니 또 말씀하셨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일한다고 앉아 있어? 우리 세연이는 뭘 먹고 사는 거야? 그날 아침 설거지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다 해놨었어요. 오세훈이 퇴근하고 와서 야식 먹고 쌓아놓은 것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제가 안 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급하게 마무리해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일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너는 우리 세훈이 덕에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날 뻔했어요. 덕에 산다고요. 내가 번 돈으로 카드값 메우고 거래처 대금 받고 있는데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들이 다 오는 자리였는데 저 혼자 다 했어요. 오세훈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몇 시간 뒤 음식이 다 나왔어요. 저는 그때 너무 지쳐서 식당 옆 의자에 잠깐 앉았어요.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시누이한테 그러셨어요. 쟤 좀 봐. 음식 그거 조금 했다고 주인처럼 앉아있네. 얘, 과일이나 좀 깎아라. 시누이가 피식 웃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차가운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불었는지도 몰랐는데 불었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텨야 하지? 근데 그 생각을 바로 지웠어요. 아직 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요. 그때는 그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39이 됐습니다. 그해 봄에 친정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미 사기라고, 길어야 2달 정도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건 알았어요. 몇 달 전부터 밥을 잘 못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시댁 일, 회사 일, 저녁 일. 아버지한테 전화라도 자주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였는지도
바로 기억이 안 났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차장 바닥에 그냥 쪼그려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겠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제 생각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바쁜 거 아시니까요. 당신이 아픈 것도 저한테 짐이 될까 봐 말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겨우 일어나 차에 타서 세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빠가 위암 4기래. 2달밖에 안 남았대.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오세훈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많이 놀랐겠다. 근데 이번 달 거래처 미팅 일정 있는 거 알지? 그거 빠지면 안 돼.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미로는커녕 거래처 미팅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병실에 다시 들어갔어요. 많이 야이어 계셨는데도 저를 보고 웃으며 지수야, 왔어? 밥은 먹었어?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아빠, 자주 올게. 미안해. 아버지가 손을 저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바쁜 거 알아. 너 힘든 거 다 알아.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아프던지. 저는 그날 아빠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주무시는 거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나 싶었어요. 병실을 나오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셨고 저는 그때 마지막만큼은 꼭 곁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세훈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한 달 휴가 내려고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오세훈이 TV를 보다가 저를 힐끗 봤어요. 한 달? 이게 말이 돼? 지금 회사 돌아가는 거 알잖아. 그래도 아빠가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오세훈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해. 근데 이번 달 거래처 거는 네가 처리해야 해. 그건 빠지면 안 돼.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온 건지, 이러고 산 제 신세가 서러워서 온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려고요. 근데 휴가 낸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너 휴가 냈어? 이번 달 회사 거래대금 어쩌라고? 친정아버지 병원에 의사 있고 간호사 있는데 네가 굳이 거기 있어야 돼? 회사 일이 우선이지.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회사 일이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휴가를 반으로 줄였어요. 2주만 쉬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회사로 돌아간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저는 그때 회의실에서 시어머니가 부탁한 거래처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사돈어른이 일찍 가셨네. 우리 지수도 마음 추슬러야지. 근데 부조금 들어온 거 있으면 회사에 좀 보태자. 이번 달 진짜 급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랍을 정리했어요. 업무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근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그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야근이었어요. 원래 새벽 2시쯤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밤 11시쯤 집에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제 집 현관 앞에 처음 보는 빨간 하이힐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나 했는데 너무 어린 사람 신발이었거든요. 또 높았고요.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조용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여는데 손이 안 떨어졌어요. 사실 안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회사 경리였어요. 이름은 한예린, 28살이었습니다. 저보다 11살 어렸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짜증내면서 말하더군요. 야, 노크는 좀 하고 들어오지? 사람 놀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한예린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언니랑 안 맞는다고 했어요. 곧 이혼할 거라고. 언니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 제 옷만 막 넣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짐 싸는 손을 멈췄어요. 같이 우실 줄 알았거든요. 같이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안방을 보시더니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리셨어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돌았겠니? 너 같은 여자랑 사느냐. 우리 세연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러시고는 한예린한테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주며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을 그 여자가 처음 만난 날 듣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ATM기였다는 걸요.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정말 다 두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왜 다 두고 나왔냐고요? 사실은 저는 그때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저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모텔방에 짐을 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아직도 얼굴이 빨갛더군요. 숨만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10년 거래한 분이에요. 회사 다닐 때 회계 자문 받던 분이었습니다. 상황을 다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셨습니다. 박지수 씨, 이건 100% 이기는 사건이에요. 외도 증거에 시어머니 폭행 증거까지 있잖아요. 위자료 5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하면 더 가능해요. 저는 그때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위자료 안 받을게요. 재산 분할도 포기할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협의 이혼으로 가주. 변호사님이 한참을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으셨습니다. 왜요? 무슨 계획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변호사님이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박지수 씨, 그거 진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네, 10년 모았어요. 그러면 위자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뭘 모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래처 명단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거래처 절반이 사실 제 인맥이었거든요. 제가 컨설팅 하던 회사들이었어요. 10년 동안 남편이 사장 명함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따왔다고 자랑한 그 거래처들이요. 사실은 다 제가 소개해준 데였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명의자 서류. 시어머니랑 남편이 쓰던 카드 2장이 다 제 명의였습니다. 가족 카드라 본인이 정지하면 즉시 차단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백화점 VVIP 등록 서류. 시어머니가 강남에서 사모님 행세하던 그 등급 말이에요. 사실은 제 실적으로 받은 거였고
시어머니는 가족 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10년 동안 모은 자금 흐름 녹취랑 문자였습니다. 이게 다 동시에 멈추면 저 사람들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2달을 기다렸어요. 협의 이혼 도장 찍는 그 순간까지요. 왜냐고요? 저 사람들이 완전히 방심하게요. 며느리가 빈손으로 나갔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달이 필요했습니다. 협의 이혼 도장 찍고 법적으로 남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 2달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했어요. 오피스텔로 짐을 옮긴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속은 달랐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류를 꺼내서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맞는지, 날짜가 틀리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을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흔들린 날도 있었어요. 별거 시작하고 3주쯤 됐을 때였어요. 오세연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수야,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얘기하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0년이잖아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아무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시어머니가 한예린 어깨를 감싸주던 장면이었어요. 그 여자한테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이요. 저한테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걸 처음 만난 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니까 꼴도 보기 싫더군요. 답장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왔어요. 또 안 받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야, 전화 왜 안 받아? 설마 이혼한다고 진짜로 나가 있는 거야? 웃기고 있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아직도 제가 빈손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방심이 제가 기다리던 거였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퇴근하고 나면 카페에 혼자 앉아서 정리를 했어요. 거래처 연락처 목록을 다시 정리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소개해준 곳들이었는데 연락이 뜸해진 곳도 있었거든요. 그쪽 담당자가 바뀐 데도 있었고요. 안부 인사 차원으로 하나씩 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이혼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10년 거래한 신뢰가 있으니까 다들 반갑게 받아주셨어요. 저는 그 연락 하나하나가 나중에 쓸 카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카드사에도 미리 확인해뒀어요. 명의자가 카드 정지를 요청하면 즉시 처리가 되는지, 가족 카드도 동시에 정지가 되는지, 혹시 이의 신청 기간 같은 게 있는지, 상담원한테 일반적인 질문인 것처럼 물어보고 다 확인했어요. 백화점 정 매니저한테도 미리 연락을 했어요.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는 그렇게 고마웠거든요. 매니저님, 도장 찍는 날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날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그 약속 하나가 그 2달을 버티게 해줬어요. 흔들린 게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혼자 오피스텔에 앉아서 아빠 사진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빠, 나 이혼해. 잘하는 거 맞지? 물론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편했어요. 아빠가 꼭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항상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라. 그 말이 그날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야, 이번 달 카드값 언제 낼 거야? 연체되면 어쩌려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냥 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그 2달이 길게 느껴졌지만 버텼어요.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제가 무너지는 순간 저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살 테니까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요. 저는 그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2달 동안 시어머니랑 한예린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한예린은 회사 그만두고 사모님 흉내를 냈고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셨대요. 우리 새며느리가 지난 며느리보다 100배는 나아. 저는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2달만 기다리면 됐거든요. 협의 이혼 합의서에는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위자료, 재산 분할, 일체 포기, 대신 도장 찍는 날부터 모든 가족 명의 등록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이 조항을 보고도 그냥 도장 찍을 거였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빈손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협의 이혼 도장 찍는 하루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너희 시아버지 제사상 차려야지. 본인이 이긴 줄 아셨던 겁니다. 한 번 더 짓밟고 싶으셨던 거고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이게 마지막일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저는 그날 잠을 안 잤어요. 이미 2달 전부터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협의 이혼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호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주제에 전이나 붙이러 오라니까 내가 용돈 좀 주려고 했더니 남편은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예린이랑 메시지 주고받는 중이었겠죠.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도장을 꺼내서 찍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변호사님이 저한테 작게 말씀하셨어요. 박지수 씨,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남입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차에 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카드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제 명의로 등록된 가족카드 2장, 이정숙, 오세훈 2분요. 지금부터 영구 정지해 주세요. 상담원이 잠깐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가족카드 2장 모두 영구 정지 처리됩니다. 카드사 상담원은 금액만 말해줬어요. 미청구 금액 85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쓰였는지요. 시어머니 카드는 백화점 명품관이랑 피부과, 남편 카드는 강남의 수상한 곳들. 2달 전부터 명세서를 다 받아봤거든요. 저는 잠깐 한숨 쉬고 말했어요. 네, 다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카드로 쌓인 포인트는 전부 제 본인 카드로 이전해 주시고요. 그렇게 첫 번째 가해질이 끝났습니다. 2번째 전화는 백화점이었어요. 정지훈 매니저라고 5년째 저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매니저님, 박지수예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고객님 말씀하세요. 제 명의로 등록된 가족 회원 2명요. 이정숙, 오세훈, 오늘자로 전부 삭제해 주세요. 이혼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 매니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요. 고객님, 2분 오늘부터 라운지 출입, 발렛 VVIP 할인 사은품 수령 전부 차단됩니다. 만약 2분이 오늘 매장에 오시면 어떻게 응대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그동안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마음껏 원칙대로 해주세요.
제 이름 들먹여도 무시하시고요. 소란 피우시면 보안 부르셔도 됩니다. 정 매니저가 잠깐 침묵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5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전화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4분. 세 번째는 거래처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컨설팅 회사 대표실로요. 10년 동안 남편 회사에 소개해준 거래처가 7곳이었어요. 한 분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박지수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박 컨설턴트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오세훈 대표 회사를 더 이상 추천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다른 곳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왜요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회사가 됐어요. 10년 거래한 신뢰가 있어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7곳 다 거래를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회사 매출의 80%가 그 7곳에서 나왔거든요. 오늘 오후면 회사 통장에 입금이 멈춥니다. 오후 1시 저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홍차 한 잔 시키고 창밖을 봤어요.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랑 한예린이 백화점에 갈 거였어요. 새벽에 전화로 짐작했거든요. 오늘 시아버지 제삿날이라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전부치러 오라고 했잖아요. 한예린은 시어머니랑 같이 명품관 가서 사모님 행세하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정 매니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42분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도착하셨어요. 저는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정 매니저한테 나중에 들은 그날 백화점 풍경입니다. 오후 1시 42분 명품관 1층 입구로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한여름인데 캐시미어 쇼를 두르고 진주 목걸이를 차고요. 딱 봐도 사모님 코스프레였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비싼 데 처음 와봐요. 걱정 마. 강남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 너한테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우리 새 며느리니까. 정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답니다. 지금쯤 본인 명단에서 가족 회원 2명이 빠져나간 게 시스템에 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1층 명품 매장으로 직진하셨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도요. 입구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웨이팅 먼저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백화점 VVIP야. 매니저 불러. 잠시 후 정 매니저가 나왔고 그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명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동안 이 매장에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이 매장의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임원들 명절 선물 때문에 이 매장에서만 매년 1억 5천씩 썼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됐어요.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한예린한테 말했습니다. 태아가 마음껏 골라. 내가 다 사줄게. 우리 집안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한예린이 신나서 매장을 돌아다녔고 1시간 가까이 둘러보더니 한정판 가방을 골랐습니다. 1,500만 원짜리 민트색 가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검은 카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구정지된 그 카드를요. 점장한테 카드를 던지듯 건네셨어요. 포장 예쁘게 일시불로 그어. 점장이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1번, 2번, 3번. 점장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카드를 빼서 옷에 문지르고 다시 꽂았어요. 또 안 됐습니다. 다른 단말기로 옮겨서 해봤어요. 역시 안 됐어요. 점장이 시어머니한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뭐? 결제가 안 돼?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다른 데서 해봐. 기계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다른 단말기에서도 똑같이 떠요. 뭐라고 떠? 점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사용 불가 영구정지된 카드라고 뜹니다. 영구정지. 그 네 글자에 시어머니 동공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 치셨습니다. 뭐가 정지야? 한 달 전에도 멀쩡히 썼던 카드인데. 너희들이 사람 무시하는 거지. VVIP 라운지 매니저 불러. 내가 누군지 똑똑히 말해줄 거야. 옆에서 한예린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 구경하고 있었고요. 어머님,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VVIP 매니저 당장 불러! 점장은 오히려 안도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정지훈 매니저한테 건 직통 전화였습니다. 정 매니저가 무표정으로 걸어 나왔어요. 평소처럼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니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어요. 정 매니저, 이 직원들이 나를 거지 취급하잖아. 당장 저 가방 포장해서 차에 실어! 정 매니저가 시어머니 앞에 똑바로 섰어요. 또박또박 매장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정숙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데요. 직원과 카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니 입이 벌어지셨어요. 그 카드는 박지수 고객님 명의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백화점 VVIP였던 것도 박지수 고객님이 매년 2억 원 가까이 구매하신 실적 덕분이고요. 어머님은 가족 회원이셨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작은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에 박지수 고객님께서 가족 회원 등록을 전부 해지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이 백화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 한 잔도 그 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뭐? 뭐라고? 이 독한 년이?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보안 부르겠습니다. 한예린이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1,500만 원짜리 가방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혼자 두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예린 뒤를 쫓아가려다가 멈추셨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 다리에 힘이 풀리셨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고 정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영업방해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안 직원 2명이 양쪽에서 부축해서요. 저는 그 시각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 매니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5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요. 그날 마신 홍차는 정말 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세훈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회사는 부도 났고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예리는 전 남편의 파산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기쁘지도 않았고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소개해준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카드가 막히고 백화점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방향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나중에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오세훈이 거래처가 한꺼번에 끊기고 나서 처음엔 발을 동동 굴렀대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래요. 그도 그럴게.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해뒀으니까요. 그 다음엔 급한 불을 끄려고 사채를 썼대요. 근데 사채는 불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불을 부르는 거죠. 반년도 안 돼서 회사가 부도 났어요. 한예린은 부도 소식이 나오자마자 연락이 끊기고 오세훈이 한예린한테 매달렸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이 당한 거구나. 다만 저는 10년이 걸렸고 그 여자는
1 년도 안 걸렸다는 차이가 있었지만요. 시어머니 얘기는 나중에 동네 아는 분한테 들었어요. 백화점 갔었던 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한동안 집에서 안 나오셨대요. 그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거든요. 주변에 아는 분들이 다 봤대요. 그렇게 강남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니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깝지 않았어요. 불쌍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1년 동안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무실 책상 정리였어요. 10년 동안 시댁일 챙기느라 미뤄뒀던 서랍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냈어요. 오래된 명함, 안 읽은 서류, 연락을 못한 거래처 메모들, 그걸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내 공간이구나 싶었어요. 직원도 새로 뽑았어요. 혼자 다 하던 일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겼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생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셨어요. 핸드폰도 안 보고 서류도 안 보고 그냥 창밖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몰라요.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건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피스텔 근처 작은 꽃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예쁜 꽃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꽃을 사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날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내 돈으로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10년 동안 제 돈이 제 손에 남아본 적이 없었는데 매출이 2배로 늘어난 건 사실 제가 뭘 엄청나게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에너지가 온전히 제 일로 갔을 뿐이거든요. 10년 동안 시댁일, 남편 회사 구멍 막는 일, 시어머니 카드값 걱정하는 일에 쓰던 시간과 에너지가 전부 제 회사로 왔으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좀 더 일찍 결심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버지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생각은 오래 안 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지금 저는 괜찮아요. 아니,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42에 시작한 거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결혼하고 나서 거의 못 봤어요. 친구가 저를 보더니 처음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좋아 보여.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혼했어. 친구가 잠깐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판단하지 않고 왜 이제야 했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잘했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친구랑 밥 먹고 차 마시고 4시간을 떠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임종을 못 지킨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그런 얘기들을요. 친구가 중간에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그때 울 뻔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웃었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지수야, 너 결혼하고 나서 눈빛이 꺼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시 살아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도요. 근데 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을 못했던 거고요. 그게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마웠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처음엔 생일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고, 나중엔 취소하는 게 미안해서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거의 혼자였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네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친구랑 밥을 먹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아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아빠 기일에 납골당에 혼자 갔어요. 전에는 늘 바빠서 제대로 못 갔거든요. 생일, 회사 일 핑계로 짧게 갔다가 일수였는데 그날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또 사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국화로요. 아빠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말도 했어요. 아빠, 나 이혼하고 이제는 행복해. 잘한 거 맞지? 대답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꼭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는데 가끔 하시는 말씀은 항상 정확했어요. 살아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저희 아빠가 얼마나 저를 잘 보고 계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다 알면서도 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고요. 저희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갈 거예요. 임종을 못 지킨 것도, 마지막 이주를 함께 하지 못한 것도, 그래도 지금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요. 납골당을 나오면서 혼자 한참을 걸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따뜻했어요. 아, 맞다. 이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또 하나 있네요. 잠을 잘 자게 됐어요. 10년 동안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다가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지금은 11시면 불을 꺼요. 처음엔 그게 많이 어색했어요. 이렇게 일찍 자도 되나 싶었거든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에서 전화가 올 것 같고 근데 전화가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좀 허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요함이 좋아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기대돼요. 예전엔 눈을 뜨는 게 무서웠는데 오늘은 또 뭘 메워야 하나, 오늘은 또 뭔 전화가 오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오늘 뭐 먹지?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다른 삶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직원 중에 입사한 지 석 달 된 막내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직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님은 일할 때 표정이 진짜 좋으세요. 일이 즐거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제가 표정이 좋다고요? 10년 동안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살았어요.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면 안 됐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오세훈 앞에서,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항상 괜찮은 척 해야만 했어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고,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엔 제가 실제로 어떤 표정인지도 몰랐어요. 거울을 봐도 낯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따로 관리를 안 해도 표정이 좋대요. 그 말이 그날 제일 좋은 칭찬이었어요. 10년 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을 어느 날 계산해 봤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많이 놀랐죠. 처음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밤에 혼자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내가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집을 샀을 수도 있었고, 사업을 키웠을 수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달리 생각해요. 그 돈은 제가 저한테 가장 혹독했던 10년을 버텨낸 값이라고요. 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10년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단단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42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연들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너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참고, 다음엔 아이 때문에 참고, 나중엔 이 나이에 어디 가겠냐 싶어서 또 참아요. 근데 참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참을수록 상대는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더 대담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나중엔 아예 눈치도 안 봐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미덕이 되려면 상대도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참는 걸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바뀌려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참는 게 미덕이에요. 근데 참는 걸 약점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40, 신, 예순이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다들 이 나이에 어떡하냐고 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내려놓아 보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